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잘 보입니다. 제가 좀 급하게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하고 저희 전공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과 저희 조선해양마린 엔지니어링 학과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마 이제 글라스고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영국 유학센터긴 하시지만 잉글랜드 쪽은 많이 잘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 쪽은 잘 모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글라스고 소개를 조금 드리고 그리고 스트라스클라이드가 영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또 가장 뭐랄까요 잘그 언더 뭐랄까요, recognized 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조선해양 마린 엔지니어링 학과를 소개를 드리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라스고 소개인데요. 글라스고는 여기 보시면 이제 런던은 다들 잘 아시잖아요. 런던에서 한 차로 하면 한 8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로는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영국 지도가 한국 지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런던이 한 부산 정도라고 치면 아마 글라스고가 개성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글라스고가 한인들한테 잘 안 알려 있긴 하지만 근데 영국에서 3번째 또는 4번째 정도로 사이즈가 큰 도시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당연히 가장 크고요. 영국에서도 런던 어디죠 저기 버밍엄 아니면은 뭐 리버풀 이 정도 다음에 이제 글라스고가 크고 그 다음에 인구가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도시고요. 그리고 또 글라스고가 우리 산업혁명 그리고 19세기까지 100만 명 넘은 도시 순서로 따지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가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또 글라스고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키워드들을 보통 이제 찾으시는데요. 첫 번째로 뷰티풀 네이처, 그러니까 자연이 아름답다. 스코틀랜드 하면 사실 자연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대자연이 함께 있습니다. 글라스고가 있고 글라스고의 그 보더 라인부터가 대자연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글라스고에 오시게 되면 뭐 차로 5분, 10분이면 바로 자연이 대자연이 펼쳐지는 곳이라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시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수백만 명, 코로나 때문에 많이 현재는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수백만 명의 여행객들이 스코틀랜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게 이제 아키텍처 여기 건축 쪽인데요.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 도시들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문화유산들이 많이 파괴가 됐는데 다행히 글라스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또 중세 건물들까지 다양하게 많이 남아 있고 또 여기가 이제 맥켄토시가 그 활동을 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맥켄토시의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또 유명한 이제 스쿨 오브 아트라고 해서 건축학으로 유명한 학교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코틀랜드도 글라스고 하면 그 세계에서 친절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뭐 잘 모르 그 뭐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살기에도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위스키 잘 아시죠? 스카치 위스키 할 때 그 스카치가 스코틀랜드를 말하는 거고 아시는 모든 위스키의 원래 생산지는 다 스코틀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shipbuilding. 영국에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조선 관련된 산업이 가장 번성했던 곳이 글라스고입니다. 그래서 이 15세기부터 그 조선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철도라든지 조선, 철강 쪽이 많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뭐 19세기에는 진짜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대규모의 도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 정보인데요. 날씨입니다. 그
그 런던에 비해서 많이 북쪽에 있고 또 대한민국에 비해서 많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순간 엄청나게 추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여기 보시면 이 연평균 온도 보이시죠?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기 대서양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저 조류가 그 스코틀랜드 부분을 잘 이제 감싸줘서 일교차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울은 한국보다 더 따뜻하고 여름은 한국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그래서 선풍기 없이도 여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시원하고 또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글라스고입니다. 대신에 네, 영국 잘 아시지만 이 강수량이 엄청 많아요. 네, 보시면 이게 날짜별이거든요. 그 월요 저 뭐죠? 그 1월에 이제 17일 동안 비가 온다는 거죠. 근데 비가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억수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찔끔찔끔 계속 조금씩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요런 레인코트 이거는 이제 필수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 네, 맞습니다. 네, 시간, 그 해가 떠 있는 시간이거든요. 보시면 여름에는 이제 겨울에는 굉장히 짧죠. 7시간 반밖에 해가 안 떠 있는데 한여름 중턱에는 거의 밤 11시가 돼도 해가 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뭔가 낮과 밤의 어떤 편차가 그 계절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글라스고에 대해서 글라스고 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그 뉴스 제가 캡처한 건데요. 보시면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 살기 가장 좋은 도시가 글라스고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영국에서 영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가장 이제 친절한 도시 순위로도 이제 4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더불어서 젊은 신혼부부가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글라스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글라스고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이기도 하지만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생활 수준들이 소비 물가라든지 집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잉글랜드 쪽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바꿔 말씀드리면 유학을 하시는데도 집을 구하시거나 생활을 하시는데 뭐 런던, 버밍엄 비해서 뭐 생활 물가는 절반이야 아니면 뭐 심하게는 3분의 1 수준까지도 이렇게 적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대학 위치가 먼저 나오네요. 네. 저희 대학 위치가 하나의 이제 저 대학의 장점인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이 글라스고의 시티센터입니다. 시티센터고 시티센터 한복판에 대학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접근성이 엄청 좋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글라스고 전체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다 시티센터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거 반경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생활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가 또 시티센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들 뭐랄까요 시내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영국 사람들끼리는 뭐라 그러냐면 a campus in the heart of Glasgow Cit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교 이제 설립 배경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세 번째로 큰 대학입니다. 에든버러 유니버시티하고 글라스고 유니버시티 다음에 저희 대학교고요. 작년 기준에 저기 학생 수가 한 22,000명. 사이즈는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underestimation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희 학교가 1796년도에 존 앤더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이 세워진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이제 17세기, 18세기가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그때 보시면 이제 제임스 와트 이런 사람도 다 글라스고랑 스코틀랜드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대학들은 주로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철학
뭐 이런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신학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어떤 학문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끼셔서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을 이제 세우셨고요. 저희 학교의 모토는 아직도 이렇습니다. Place of Useful Learning이라고 해서 정말 그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 연구를 하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가 4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aculty of Engineering,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대고요. Science는 이제 과학대, 자연과학대, 그리고 Humanity and Social Science가 인문사회인가요? 네, 그렇고요. 비즈니스 스쿨 이렇게 4개의 단과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부분에 단과대가 각각 몇 개의 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8개의 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소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리고 사이언스도 한 6개 정도, 비즈니스 스쿨도 한 7, 8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랭킹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그 랭킹을 집계 하는 기관마다 사실 대학의 순위가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래도 가장 좋은 랭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디언즈에 나온 랭킹에서 저희 학교가 작년에 15위였고 현재 영국 순위에 18위 정도입니다. 뭐 좋은 대학들 많이 앞에 있죠.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글라스고 대학하고 에딘버러 대학이 저희 스코틀랜드에서 스트라스클라이보다 규모가 크고 또 이름이 더 있는 대학들입니다. 자, 근데 네 여기 보시면 근데 한 가지 좀 반전이라고 할까요? 좀 재밌는 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대학 여기 보시면 엔트런스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학부 학생들 우리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가는 그 학과 점수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보시면 스트라스클라이드가 전체 5등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인트 앤드루스, 캠브리지, 옥스포드 그다음에 글라스고 스트라스클라이드가 동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옥스포드 다음에는 스트라스클라이드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대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만큼 네, 사실 들어오기도 네, 쉽지 않다. 학부 학생들 특히 이제 영국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스트라스클라이드가 그 뭐 엔트런스 스탠다드만 놓고 봤을 때는 탑5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예, 인기 있고 유명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주요 랭킹인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대학 랭킹을 봤을 때는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각각 학부별로 다양한 전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과대학별로 특히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에서 유명한 게 엔지니어링하고 비즈니스 스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엔지니어링 학과 보시면 전체 8개의 학부가 영국 탑10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아주 네, 그 뭐랄까요? 네, 엔지니어링으로서는 아주 엑셀런트한 대학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그 랭킹이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랄까요? 그 비교군이 없어서 제가 못 적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어카운트 회계 이런 쪽은 그 탑2고요. 글라스고 대학하고 저희가 매년 1등, 2등을 이제 바꿔가고 MBA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마케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사이언스 쪽도 이제 유명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뭐 잘 모르시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소셜 그 팔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이 영국 전체 1등이고 또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네,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제가 있는 그 뭐죠 조선해양 마린 엔지니어링 학과도 네 1등이고 네 그렇습니다. 스타스카이드는 전체적으로는 공대가 훨씬 더 규모가 크죠. 네 맞습니다. 네. 공대가 제일 네. 디파트먼트도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뭐 대학 전체 랭킹을 놓고 보면 사실 학교가 균형도 있고 좀 사이즈도 커야지 이제 랭킹이 높은데 스트라스클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 많이 특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체 점수에서는 크게 이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근데 개별적인 학부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점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었을 때 되게 의외인 게 전체 순위에 비해서 단과대 순위가 다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위 안에 드는 단과대와 그러니까 전공이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전체 순위가 조금 더 낮을까.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세계 월드 랭킹 이런 것들을 매길 때 보면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지도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학이 크고 이제 뭐랄까요 그 졸업생들이 많은 대학일수록 사실은 그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고 또 졸업생 수가 많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서 많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학과 조금 더 자랑을 하자면 저희 학과는 영국 내에서도 1위지만 세계 랭킹으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중국 대학들이 저희 전공은 아주 강세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여기 그 노르웨이 그 공대라고 요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셔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가 조선학과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다. 케이스가 머린 랭킹이. 말씀하시니까 궁금한데. 네네. 그러니까 조선학과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 전공으로 이제 뽑는 대학교가 UCL, 스트라스클라이드, 뉴카슬, 사우샘튼 이렇게 네 개 대학교인데 이제 대학교마다 좀 특성이 다른가요? 네. 일단 보시면 랭킹을 보시면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대학들은 엔지니어링 그 학부 안에 조선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체 학부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 여기 조선해양 마린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UCL이나 사우샘튼, 뉴카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앤 머린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그 기계공학 안에 하나의 전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학부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스클라이드는 하나의 학부로 존재할 만큼 그 전공의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UCL이나 사우샘튼, 뉴카슬의 경우에는 하나의 학부로 존재하기에는 너무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 숫자가 UCL, 뉴카슬, 사우샘튼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 수가 29분, 그리고 박사 과정이 약 100명, 그리고 연구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UCL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10분 이하, 그 다음에 박사 과정 10명 이하, 그리고 뭐 석사 학생들 한 20-30명 정도. 그거를 참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학교 홈페이지에 교수님 몇 명인지 박사 몇 명인지 그거가 안 나오니까. 막상 와 보시면 이제 스트라스클라이드의 조선해양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특히 한국 분들도 많이 그 졸업을 하시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들보다. 근데 이제 뉴캐슬 대학이나 뭐 사우샘튼 대학에 계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해보면 사실 막상 오셨을 때 스트라스클라이드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 디벨롭 돼 있는 것인지 잘 몰랐다, 정보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이런저런 조언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뉴카슬이나 사우샘튼의 경우에는 이제 뭐 아카데믹 스텝은 한인분이 또 전혀 없지만 박사를 하시는 분도 없어요. 뉴캐슬 대학이나 사우샘튼 같은 경우에 UCL도 마찬가지고 한인들 중에. 근데 스트라스클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인 박사 과정만 해도 10명이 돼요.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은 사이즈로나 어떤 그 레퓨테이션으로나 봤을 때는
네, 영국 내 대학들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스트라스클라이드가 네, 압도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재작년에 이제 새해가 지났으니까 재작년에 여기 박사로 오신 분 있었거든요. 아, 네네. 박지경님. 제가 지도한 학생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분이 사우샘튼에서 네, 맞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사우샘튼이나 뉴캐슬에서 네. 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러니까 스트라스클라이드에서 박사를 하시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학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펀딩이라든지 어떤 뭐 장학금 이런 혜택들이 스트라스클라이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캐슬에서 석사를 하시고 사우샘튼에서 하셔도 결국 이제 이쪽 그 스트라스클라이드로 박사는 다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식 명칭이 Naval Architecture, Ocean and Marine Engineering이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 개의 전공이 합쳐져 있는 학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aval Architecture는 조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쪽이고, Ocean은 그러니까 해양 에너지라든지 뭐 풍력, 조력 이런 쪽이고, 마린 엔지니어링은 이제 선박이나 해양 쪽에 들어가는 뭐 기계 시스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학과를 소개를 드리자면 요 글라스고의 백그라운드를 그 shipbuilding 백그라운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라스고는 15세기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던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조선 뭐랄까 시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클라이드 뱅크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 이제 한강 같은 겁니다. 이제 한강이 이렇게 우리 서울을 남과 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요 클라이드 강이 우리 글라스고를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는데 이 클라이드 뱅크가 그 강을 따라서 수많은 조선소들이 이렇게 상황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18세기, 19세기 때. 네, 그리고 저희 학과는 188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글라스고 대학도 조선과가 있었고 스트라스클라이드도 조선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도시에 이제 공존하고 있다가 2001년도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통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실제 공부는 스트라스클라이드에서 하되 공동 디그리로 나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그 글라스고 대학이 완전히 이제 그 조선과를 스트라스클라이드에게 이제 통폐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완전히 넘겨주면서 이제는 스트라스클라이드만 조선과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라스고와 스트라스클라이드가 이제 합쳐지면서 사실은 규모가 좀 아주 급속도로 많이 커지게 되었죠. 요거는 저희 캠퍼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건물이 저희가 쓰는 건물이고요. 네, 크게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 그 해양 그 공학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공부를 하느냐, 크게 보시면 이제 세 개 이게 키워드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배를 만드는 연구라든지 공부를 하는 거.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중공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여기서 저희 공부하셨던 많은 석사, 박사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그쪽 분야에 많이 취업도 하시고 관련 이제 연구소라든지 또 뭐 정부기관에도 많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그 졸업하신 분들이 어디서 어떤 활약을 하시는지를 좀 조사를 해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들 좋은 곳에 다 취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집계를 안 했었다 보니까 네, 말씀만 드리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중요하게 요즘 이제 탄소 중립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 학과에서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이라든지 해상 조력, 뭐 발력 등등 스코틀랜드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의 세계 최초의 해상 풍력 단지가 있을 만큼 많이 발전도 되어 있고 또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가 이런 산업하고 항상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뭐 연구라든지 뭐 또 스터디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일 앤 가스. 지금은 그 예전만큼의 어떤 그게 없지만 우리 옵쇼라고 해서 옵쇼에서 오일 앤 가스를 채취를 하고 하는 게 2010년도에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시스템, 뭐랄까 건조라든지 아니면 해상에서 견딜 수 있는 어떤 뭐 안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 학교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부 과정인데요. 저희 학과의 학부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이 이게 조선 전공이거든요. 실제로 네이벌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플러스 하나는 마린 엔지니어링, 그리고 두 번째는 오션 엔지니어링.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양 에너지, 요거는 선박 시스템 쪽. 그다음에 요 세 번째는 하이 퍼포먼스 머린 비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앞서 뭐 어디였죠? 저기 군함이라든지 아니면 여객선 같은 특수선 관련된 연구나 공부에 대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학부에 영국 학생들이 입학을 하려면 시험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A 클래스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의대 수준이 돼야지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학부에서는 마린 엔지니어링이나 오션 엔지니어링만 공부하는 건 없고 다 네이버 아키텍처랑 같이 공부하나요? 네네. 이게 왜냐면 이게 기본이라 그럴까요? 약간 펀더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 아키텍처가 조선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키텍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다가 이제 어드밴스로 추가된 공부들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칭이 저는 항상 헷갈리던데 마린 엔지니어링, 오션 엔지니어링은 한국말로 네네. 항상 그냥 해양공학이라고 네. 둘 다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린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해상, 그러니까 선박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해양, 그러니까 바닷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박을 제외한 부분의 엔지니어링을, 오션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마린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보면 오션 엔지니어링의 한 파트일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은 총 11개의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이시는지, 요게 보시면 이제 요게 순수 조선 전공이고요. 요거는 순수 마린 엔지니어링 전공입니다. 요게 이제 ship offshore structures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오일 앤 가스 기억하시죠? 그림 이제 그거에 대한 설계 관련된 연구. 요거 이제 옵쇼 플로팅 시스템이에요. 요건 뭐냐면 이제 해양에서 우리가 뭐 오일이나 해상 풍력 단지를 세우려면 바다의 조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부유식으로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공. 그리고 요거는 쉽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선박을 운항하는 그런 관련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단을 운항하는 그런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옵쇼의 subsea라고 해서 해양 안에 있는 가스 앤 오일들을 뭐랄까요, 시추를 할 때 어떤 엔지니어링 쪽이고, 요거는 요거랑 비슷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윈드 에너지 관련된 거, 아까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요거는 서스테이너블 엔지니어링 하는 거는 사실 옵쇼 윈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설된 게 한참 저희 조선 해양 쪽에서는 자율운항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린 엔지니어링의 하나의 뭐랄까요, 스페셜 코스로
그 오토노머스 머린 비어클이라고 하는 전공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율운항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소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석사 과정이고, 그 박사 과정은 개인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체 이 키워드들을 각각의 100여 명의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저기 해양과 관련해서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 중에 네네. 가장 좀 많이 가는 게 석사 쪽을 하시는 shipping finance라고 해서 저기 그 카스 비즈니스. 네. 네. 근데 그런 전공이 조금 안 보이고 네. 또 해양법 마리타임 로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유명하고 한데 고런 학과는 따라가지가 저희 학과가 비즈니스 스쿨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스쿨하고 저 머린 엔지니어링하고, 그러니까 아까 카스 비즈니스 스쿨이 가지고 있는 매니지먼트, 쉬핑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두 개의 단과대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하나의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공에 대해서 제가 그 전공이 비즈니스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소개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전공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카스 비즈니스 스쿨은 유명하죠. 그 분야에서. 그래서 매년 한국 분들이 적어도 한두 분씩 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비즈니스 스쿨 자체로 놓고 보면 스트라스클라이드도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다가 저희가 또 조선과가 있다 보니까 두 과의 어떤 전공들을 합치면 상당히 이제 시너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막 만들어진 단계다 보니까 사실은 레퓨테이션이나 어떤 레코드가 사실 없긴 해요. 그게 원래 네네. 헨리랑 카스만 있었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카스만 남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양 에너지 쪽에서 해추는 쪽도 사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고전공은 따로 안 보이는데 그게 에너지 학과에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subsea pipeline engineering하고 ship offshore structure, ship offshore technology, 그 offshore floating system, 이게 다 그 페트로너스 말씀드린 오일 앤 가스 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오일 앤 가스가 그 유명할 때 뭐 한국 학생들도 많이 와서 공부를 했지만, 특히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그 외국 분들이 거의 한 석사로 한 100명씩 와서 수업을 들을 만큼 그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해양 플랜트. 네. 요즘에는 그쪽에 석유 이쪽 분야가 많이 어렵다고. 지금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전에 한참 우리가 2010년까지 유가가 굉장히 높다가 이제 한번 크게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이제 가스랑 오일을 시추를 할 때 육상에서 하면 저렴한데, 이제 해양에서 하는 경우에 그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인기가 없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오일 그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뭐랄까요, 가동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 트렌드가 자체가 탄소 중립이 전 세계의 이슈다 보니까 오일이나 가스 쪽을 사용하는 걸 좀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대신에 이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육상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해상이나 해양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해양 플랜트의 기술들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해양 플랜트를 짓던 그 기술이 그냥 나중에는 그 뭐죠, 이제 옵쇼어 윈드 터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전공들이 사실 뭐 해양 플랜트라고 해서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그 신재생 에너지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대학 시설인데, 첫 번째로
네, 요건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저희 이제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선박 이제 조정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센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저 해양 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연구 설비입니다. 영국에서는 요게 저희는 요거를 수조라고 부르는데요. 길이가 짧아 보이지만 거의 한 80m, 90m 정도 될 만큼 이제 길고 영국에서는 가장 네, 큰 수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 해상 상태를 그러니까 뭐 파도나 바람 같은 것들을 실제로 실험을 할 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고, 그다음에 이제 마린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요트. 그리고 네, 저희 학과 스텝 교수님들이신데 실제로 이제 그 두 분이 더 충원이 돼서 29분인데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7분이고요.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전공은 아까 뭐 옵쇼어, 뭐 리뉴얼블, 뭐 머린 엔지니어링, 뭐 오일 앤 가스라고 나눠졌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 쪽 부분에 있어서는 선박과 관련된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박 관련돼서는 이제 제어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 14~15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으로도 이렇게 14~15분들이 계십니다. 요 분들이 이제 뭐 해상 풍력, 조력, 파력 뭐 등등 뭐 신재생 에너지의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쪽은 선박, 조선하고 그다음 마린 엔지니어링 쪽에 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학부에서 이 전체 이 그 스콥을 커버하는 곳이 정말 드물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부의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일단 저희 교수진은 29분이시고 박사과정 학생들이 한 100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스텝팀이라고 해서 이제 연구원들이 한 40분 정도 또 계세요. 그래서 뭐 그 교수 플러스 이렇게 전체 리서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150명이 이제 넘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크고요. 그다음에 뭐 석사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60분 정도 오시는 것 같고 학부 학생들은 주로 이제 로컬 친구들이 많은데 한 학년에 한 60명, 한 70, 많으면 60명, 한 70명 정도 이렇게 4년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뭐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하고 많은 콜라보레이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조금 급하게 준비한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내드린 거에 보시면 글라스고 소개 영상, 스트라스클라이드 홍보 영상, 저희 학과 홍보 영상도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죠. 네, 네이버 아키텍처 오션 앤 머린 엔지니어링에서 나옴이라고 불러요. 나옴이. 네, 나옴. 이쪽 분야 졸업하고 나서 단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까지는 영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게 되면 2년 동안 그 워킹 비자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그게 없어져서 2021년에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년 이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에서 석사를 하셔서 졸업을 하셨던 분의 한 절반 정도는 영국 현지에서 유럽 쪽에서 취업을 하셨고 나머지 절반 분들은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셔서 뭐 중공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2010년부터 2020년 그 제도가 없어진 그 기간 동안은 일단은 잡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전체가 졸업을 한과 동시에 바로 비자가 만료가 돼서 한국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취업을 하기에 굉장하게 크게 페널티를 걸어놨거든요. 영국이 그 EU하고 어떤 EU 안에 있다 보니까 영국 기업의 경우에 인터내셔널 인플로이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컬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EU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달 이상 그 잡 포스팅을 해놓고 그때도 사람이 안 구해지면 인터내셔널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석사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희소성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사실 뭐 영국이나 유럽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은 어떻게 주로 만약에 영국에 남고 싶다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냐면 박사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박사 과정을 한 3년, 4년을 하게 되면 자기 전공 스페셜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교나 연구소에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석사 과정에서는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전공이 그렇게 안 드러나지만 박사 과정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하는 기업이나 뭐 연구기관 또 학교에서 이제 채용을 해서 그 뭐랄까요 이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보통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소닥이 네네. 그 미국보다는 영국이 네. 조금 활성화가 덜 돼 있다는 인식이 조금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네. 그런 거는 네. 잘못된 소닥이 일단은 제가 미국 시스템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영국의 경우에는 엔트런스가 미국 대학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석사든 박사든 뽑을 때 교수마다 그 TU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프로젝트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학생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캡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전공이 맞으면 억셉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트런스 스탠다드 자체가 인터내셔널 기준으로는 상당히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대신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그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딩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제공하게 되어 있죠. 사람 수가 적은 대신에. 근데 영국은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펀딩을 해도 되고 이제 교수나 어떤 학교에서 펀딩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미국 대학은 이제 늘 펀딩을 받는 쪽이다 보니까 훨씬 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영국 대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 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포스닥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국의 시스템은 박사 과정의 학생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프로젝트나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박사 학생들이 펀딩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교수님이 어느 프로젝트를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밑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 뭐 일 몇 시간에서 일을 시키고 일을 하거든요. 영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반드시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닥터를 뽑아야 돼요. 새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고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은 뭐 서포트를 할 수는 있지만 뭐 이제 막 큰 그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는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그 PhD식 중에 펀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그거를 프로젝트 진행하고 지원자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프로젝트 자체에서 PhD를 펀딩을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PhD를 뽑아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실 조금 가장 문의를 이제 워낙 다양하게 했는데 작사를 문의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플라이 할
있는 준비된 분들 많지 않은 분들이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야를 박사를 진행할지 주제를 결정했는데 네네. 리서치 프로포절 자체도 아예 네네.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쵸. 저희가 보통 그러면 사실상 지금 박사하고 하시는 준비가 덜 됐다. 네. 차라리 석사를 한번 하시고 하면서 PhD를 더 해보시는 게 어떠시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네. 그게 교수님 보시기에도 맞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고 박사 과정의 주제를 가지고 박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 2년 동안 수업을 듣거든요. 박사 과정을 할 때. 그래서 수업을 듣고 수업에 대한 시험을 테스트를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2년 동안 내가 무슨 연구를 할지 주제를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영국은 대신에 영국 박사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수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 과정이 상당히 짧아요.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보통 한국이나 미국 경우에는 평균 5년 이상인데 영국은 3년, 빠르면 2년 안에 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연구 성과만 좋다면. 실제로 한국 학생들은 다들 너무 잘하셔서 3년 안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저희 과에서는. 네. 그래서 수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박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 이런 쪽은 그 비용적인 부담이든 시간적인 부담이든 어떤 연구적인 부담이든 영국이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단 영국도 마찬가지로 박사를 시작을 하면 처음 6개월 동안 주제를 정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하고 6개월 동안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리서치가 가장 흥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첫 1년 차에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 플랜을 짭니다. 첫 1년 동안. 그리고 그 1년이 끝났을 때 애니얼 리뷰라는 그걸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플랜이 충분히 박사를 하기에 괜찮은 어떤 주제고 어떤 토픽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대로 2년 차부터 실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박사를 지원을 할 때 좋은 리서치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90%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리서치 아이디어가 없이 와서 졸업을 하고 있다는 그것도 꼭 말씀드려야 그러면 PhD를 원래 하려면 지도교 슈퍼바이저를 먼저 이제 컨펌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교수님마다 본인의 스페셜티가 있으실 거고 리서치 에어리가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설정을 돼야지. 아닙니다. 그렇지. 제가 저희 학과에 박사과정 학생들을 선발 하는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담당자인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학교에 저희 학과에 일단 PhD 박사 과정을 이제 지원을 해요. 그러면 자기의 이력서 그다음에 전공 그 이력서에 이제 전공 분야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연구의 어떤 아주 개략적인 방향, 예를 들면 나는 오션 에너지가 하고 싶다, 마린 엔지니어링이 하고 싶다, 그 정도의 한 몇 줄 정도의 내용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 학과로 들어오면 저한테 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리뷰를 해요,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면 이 학생이 전공을 이제 학부, 석사 전공을 보고 이 친구는 우리 과에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성적을 보면서 이 친구는 성적도 좋다 안 좋다. 그리고 레퍼런스 보잖아요. 이 친구의 이제 레퍼런스가 어떻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준비된 어떤 그걸 보는 거지 앞으로 여기 와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포부나 이런 건 사실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와서 하는 거고 지금까지 하고 어떤 성적표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우리 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교수를 지정을 하거든요. 학생의 전공을 보고 그리고 교수님들의
PhD 수라든지 일단 그런 것들 워킹 로드들을 보면서 이분이 제일 좋을 것 같다 하고 제가 서제션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이제 2차로 리뷰를 하는 거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리고 좋다 나쁘다 내가 하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컨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한국 학생들이 뭐 이렇게 저희 학과를 지원을 한다. 뭐 엔지니어링 전공을 했으면 사실은 다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의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학과를 비롯해서 뭐 대학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잘하는 거는 워낙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입학하시는데 사실은 전공만 이렇게 뭐 너무 막 비즈니스를 하시다 갑자기 엔지니어링 오신다 그러지만 않으시면 사실은 그 억셉트를 받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뭐 펀딩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교수와의 많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친구가 뭘 진짜 잘하는지 실제로 펀딩을 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박사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미국은 프로젝트를 많이 들어가는데 영국은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좀 실무적인 전공에서는 박사를 한다면 오히려 프로젝트를 좀 들어가는 게 스스로한테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약간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PhD를 그 박사를 해보시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프로젝트에 속해서 일을 하면 뭔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자기 연구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뭐 A인데 근데 프로젝트는 B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연구를 못하고 계속 B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한국이나 미국 PhD를 하는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3년에 그냥 하고 졸업을 하면 되는데 교수님들이 이 프로젝트 따고 저 프로젝트 따고 그 일 하다 보면 밤새서 그 일하고 자기 연구는 점점 늦어지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7년, 8년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임팩트 있게 해서 빨리 졸업하려면 2.5년에 졸업하고 바로 포스닥터로 가서 연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한국이나 미국 프로젝트는 아예 박사과정 학생한테 맡겨서 너가 뭐 해 이렇게가 가능한데 영국은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박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뭔가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또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박사 하시는 분들. 그러면 박사 학생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나 펀딩을 받나요? 네. 일단 국가마다 사실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 학과만 놓고 봤을 때 크게 이제 영국 학생들은 박사를 안 해요. 워낙 뭐랄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서 안 하고 오히려 비즈니스 쪽을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제 외국분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 과는 그리스 그리고 터키 그리고 중국 요 세 국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거의 한 요 세 국가의 학생 수가 전체 한 70% 정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데요.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비로 와서 많이 해요. 워낙 뭐랄까 경제력이 되다 보니까 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 터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아요. 터키에서 주는 국가장학금들을 많이 받고 이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EU 소속이다 보니까 학비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한국
그 케이스의 경우에 제가 2014년도에 박사를 했거든요. 그 앞에는 박사를 하셨던 저희 한국 선배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자비로 하셨어요. 근데 저 때부터는 그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박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한 8분, 9분 계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님들이. 그중에 풀 장학금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프 장학금, 그러니까 반장 정도를 받으시는 분도 그러니까 풀 장학금이 절반, 한 5명, 한 하프 장학금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셀프 펀딩으로 한국 학생 중에서는 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하면 펀딩이 다 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펀딩이 돼야지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에 계시는 분들이 펀딩을 받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문의가 오긴 하지만 펀딩이 마련이 안 되면 사실은 오시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이 펀딩은 네. 대학교의 펀딩인가요? 네, 펀딩도 사실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그 경우에는 그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교수하고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박사과정을 지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교수를 찾아서 메일이나 아니면은 학과에 자기 이력서를 이제 주면서 공부를 하고 싶고 펀딩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교수를 찾고, 그래서 이제 교수가 펀딩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스트레스 가이드에서 박사를 하신 네, 거예요? 네, 석사 박사. 석사 박사. 학교는 한국에서. 아, 네네. 학생들 중에서 가끔 이제 영국에서 박사 아니 교수님 하고 싶다. 아, 네. 라고 하는데 네. 길이 길이. 한국과 비교하기는 어렵죠. 한국에서 석박사 스트레스.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만 놓고 봤을 때 박사 하셨던 분이 한인들이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될 거거든요, 제 앞에. 근데 많은 분들께서 사실 영국 대학에 문을 두드리셨지만 저를 제외하고는 다들 안 되셨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실력이 뭐 워낙 뛰어나서 뭐 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되기는 됐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일단 실력으로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연구 실적이라든지 뭐 뛰어남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은 전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랄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영어. 그러니까 뭐 영어 면접을 이제 보통 교수를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냐면 이제 뭐 서류를 이제 먼저 보죠. 그래서 서류를 보고 나면 그 숏리스트라 그래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추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 5명 내외로 추리거든요. 5명 내외로 추리고 나면 그분들을 인터뷰를 보는데 인터뷰를 2번은 보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보냐면 동료 면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실제로 만약에 자기가 교수로 임명이 될 때 같이 일할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 학부의 교수님들이 다 초청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29분 계셨잖아요. 그 29분들이 다 들어오세요. 물론 바쁘시면 못 들어오시지만.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 뭐 연구 분야 소개하고 실적 소개하고 뭐 티칭 계획 소개하고 뭐 이런저런 질문 받고 1시간 동안 그걸 해요. 그 뭐랄까 뭐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번째로 그 패널 면접이라고 해서 실제로 의사결정권자들, 그러니까 뭐 총장님은 주로 안 들어오시고 부총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부의 학과장이라든지 또 인사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이제 패널 면접을 하거든요. 그 1차 면접, 2차 면접을 통과해야지, 통과한다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이제 1등을 해야지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하고 영국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교수가 될 때 한국은 점수제예요.
그래서 제 실적이 뭐가 있으면 이게 몇 점, 뭐 면접 점수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채택이 되거든요. 근데 영국은 약간 어떠냐면 일단 숏리스트에 들어오면 그 실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인터뷰와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거든요. 티칭 그거를 짧게 숏 티칭을 하거든요. 그런 실력, 뭐 다양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학과에 들어왔을 때 어떤 뉴 밸류를 이제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요. 우리랑 잘 할모나이징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면접에서 결판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면접에서 결판이 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그만큼 자기 PR을 엄청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경쟁을 하는 친구들은 뭐 영국 사람이거나 뭐 유럽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모국어거나 아니면 적어도 모국어만큼 유창하거나 그리고 또 유럽 분들은 자기 PR에 대해서는 뭐 날 때부터 준비가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앉혀놓고 너 자랑 한번 해봐 하면 진짜 하루 종일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엄청 겸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뭔가를 뭐 잘하는 거를 소개를 할 때 뭐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잘해도 그냥 조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조금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좀 면접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사실. 그걸 넘어야지 사실은 뭐 교수가 되고 뭔가 되거든요. 그게 뭐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뭐 직장에 갈 때도 영국이나 뭐 어떤 다른 기관의 입사 면접을 볼 때도 사실은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 유럽에서는. 근데 그 인터뷰를 얼마만큼 그 뭐랄까 상대방이 나를 뽑을 만큼 매력적이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박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 석사를 간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항상 이제 필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제 뭐 진짜 영국에서 자리를 잡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유학 초기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언을 영어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유용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인단체, 네네. 그 스트라스가이드 안에서 그 한인 그 조선해양공학 네네. 운영하시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 다른 대학교랑 뭐 교류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죠? 네.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로 저희 뭐 스트라스클라이드의 저희 한인 조선학과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유럽의 조선해양 전문가 협회가 있어요. 한인 유럽 조선해양 전문가 협회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인 조선해양 공학자들의 연구를 교류하고 또 학술 교류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하는 그 협회인데 현재 제가 그 협회 이제 회장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트라스클라이드에 오시면 그러니까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협회의 뭐랄까요 그 기반이 스트라스클라이드에 다 있거든요. 제가 회장이고 또 많은 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또 수고를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스트라스클라이드 베이스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좋은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오시면은 그런 네트워크나 좋은 나름 성공하신 그 분야에 성공하신 어떤 석학들을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화면 공유를 해서 그거 아니고 이제 그 유럽 조성향 전문가 협회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름이 K 네, 이게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커미티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회장으로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스트라스크라이드에 계세요. 물론 이제 노르웨이나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그리고 보시면은 되게 좋은 학교나 아니면은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을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영국에 21분 계시고 유럽 쪽에 7분, 저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쪽에 11분, 그리고 다른 유럽에 8분, 9분. 이분들이 최소 석사 이상 이상 분들이시고 이제 현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협회 활동들도 또 하시고 네트워크 하실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제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사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학교마다도 조금씩 다른 네, 맞습니다. 네. 그러게 사실 박사를 어떤 쪽으로 유학원에서 지도를 가이드를 해주실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사실 안내를 했을 때 네네. 연구 계획서를 작업으로 쓰고 그리고 영문 이력서를 써가지고 교수님께 먼저 컨택하고 교수님과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오케이가 나면 그때 지원서를 낸다라고 보통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한국 학생과 유럽 학생의 큰 차이예요. 박사 정도가 되면 석사 정도를 지원하는 정도가 되면 자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알아보고 또 컨택해서 정보를 얻고 하는 게 익숙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뭐랄까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학이 아직까지도 좀 먼 어떤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안 와닿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럽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교육 시스템과 유럽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가 한국 교육 시스템은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요, 일단. 그래서 그 학생이 그걸 따라오면 졸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영국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물론 이제 학점이나 이런 건 있지만 대신에 자기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리소스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꾸며서, 그래서 졸업을 하는 학생마다 실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와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교수님을 컨택을 하면 교수님이 도와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한국은 이제 교수님이 학생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늘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지도한다고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얼마만큼 적극적인지에 따라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큰 차이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저랑 관련된 분야나 이런 쪽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스트라스클라이드가 아니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